무려 12% 급락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터질 정도로 역사상 최고치라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좀 긴급시장으로 좀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마감한 종가를 보니까 5,093까지 떨어져 마감을 했고요. 무려 12%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동작을 하고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터질 정도로 코스피가 좀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관심 가지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데 V 코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V 코스피. 이게 뭐냐면 빅스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빅스 같은 건데 이 빅스가 현재 무려 107입니다. 107. 그러니까 빅스가 사실 50만 넘어도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려 107까지 지금 빅스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란 중동 전면전 때문에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잠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 금융위기 이래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미국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걸 개시를 하면서 이란의 그 군사시설을 타겟을 했죠.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죽었고요. 그래서 이란이 거기에 대한 보복에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 연휴 지난 바로 다음 날이죠. 코스피가 7% 폭락을 했고 이 당시 빅스가 60을 찍었습니다. 60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추가적으로 무려 12% 급락을 했고 빅스가 107을 갱신을 하는, 사실 제가 옵션 시장에 있으면서 퀀트로 일을 하면서 거의 처음 보는 역사적인 어떤 빅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이렇게 급락하게 된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일단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한 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1일 순매도 규모가 무려 5.1조 원에 달하는 정도의 엄청난 매도를 했고요. 주로 매도한 섹터는 반도체랑 대형주 위주의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12% 급락을 하는 와중에 상승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종목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당연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제조 원가 부담이 증가를 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기업 이익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주로 우려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V 코스피라고 부르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코스피의 빅스라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역사적 평균치를 보게 되었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봤었을 때 그때가 70 정도를 찍은 게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당시에 60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60을 돌파를 했었고 오늘 기준으로 얼마냐? 오늘 기준으로 무려 107을 찍었습니다. 107.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변동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피의 내재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V 코스피라고 하는 거를 조회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KRX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의 내재 변동성을 여기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7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정도로 빅스가 높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높아졌느냐? 사실 보시게 되면은 2026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사실 올해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사실상 오르는 트렌드를 봤었을 때 거의 비트코인처럼 오른다. 지수가. 그런 비유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코스피가 급등했다라는 거를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가 2026년 2월 3일입니다. 이때 50, 그 다음 47, 45 이렇게 계속 40, 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방으로의 변동성, 그러니까 오르는 과정에서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빅스가 엄청 커져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3월 3일입니다.
사실 이때 미국 시장은 평온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평온했는데 유독 코스피만 급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빅스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사실 이 빅스라는 지수 자체, 63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공포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봤었을 때는 아, 지금 코스피에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특정 그 어떤 펀드의 조건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빅스가 얼마 이상인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건부로 트리거가 되어서 매도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오늘은 107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쉽게 말해서 기존의 변동성이 엄청 높게 유지가 되다가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그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배수로 늘어나는 바람에 107이라는 지수가 찍히게 되었다. 그래서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107이라는 얘기 자체가 엄청나게 공포구간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투매가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파생시장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코스피만 유독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에 대한 유일한 해석 사유가 아니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너무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그 리스크가,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평온하거든요. 되게 평온한데 한국장만 유독 흔들리는 이유가 사실 기존에 너무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빅스가 확대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중동 전쟁을 해서 찍은 빅스가 역사적 평균치 보게 됐을 때 사실상 거의 맥시멈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공포가 정점에 달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빅스가 60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는 바닥권 형성에 강력한 시선을 작용을 했던 게 이 코스피 V 코스피 60이라는 어떤 임계점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늘은 107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중장기권에서는 바닥권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데 아직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 남은 리스크는 뭐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란에 지금 후계자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분이 이제 그 이란의 그 원래 지도자였던 하메네이의 차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뭔 말이냐면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르무즈가 봉쇄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호르무즈를 이란이 막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막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번 영상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조선 송유량이 마이너스 70%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유가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고 모든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유를 다 여기 아랍에서 수입받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섹터가 아주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충격을 먹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 게, 사실 반도체가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는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중동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게 AI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AI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밸류에이션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급락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언가 시스템적으로 매도가 트리거가 되어서 연쇄적인 매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고,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의 빅수인 V 코스피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시야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환율도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됐는데 어제 밤에 장중에 1,500원을 잠깐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부활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긴축을 연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야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이제 3월 18일입니다. 이때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나온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아예 잠재워버리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되게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한국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무려 5조를 3월 3일에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선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고요. 사실상 단기 과대 납북이다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사실 그 다음날 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급락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 수급이 외국인이 아직 돌아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 싸우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사일 주고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은 일단은 현재 1차 지지선인 5,500 이거를 오늘 하향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지지선인 5,000까지 왔습니다. 5,000까지 왔어요. 사실 5,000까지 오게 되면 이때가 사실상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상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면서 반도체가 앞으로 낼 그 영업이익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제시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사실 5,000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저렴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을 무려 200조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보게 되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힌다 얘기만 나오고 있지, 실제로 지금 막혀서 장기 봉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본격적 상승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급락으로 인해서 무언가 다른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터지는, 예를 들어 반대 매매가 터진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500선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 떨어지면 사실상 이때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혹은 내가 조금 리스크를 조금 감소한다면 5,000선부터는 약간씩 분할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파생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시장에서의 수급이 꼬여서, 그죠? 수급이 꼬여서 시스템적인 매도가 트리거가 되어서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게 매도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쟁이 장기화될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급락을 했으면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볼 시점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증권사들의 전망도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지지선으로 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 5,000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이제 대부분이 다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DB금융투자는 원래 좀 보수적인 곳이라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사실상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의 시나리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쟁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전쟁의 초반이니까 시장이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전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시장은 좀 거기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그 급락하는 것 멈추고 약간 변동성을 줄이면서 계속 가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지연된 소모전 양상을 가게 될 경우, 즉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지수가 급등하지는 못하고 한 5,500에서 5,800선 그 정도 선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놀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나서 만약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하게 되면은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빠져나왔던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원래 가격이었던 6,000선을 돌파를 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그 부분을 주요 봐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각 종목별로 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 그 강력 추천드리는 것은 반도체 주식들을 저는 아직도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판단에서 아직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안전자산 비중도 늘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금 당연하겠지만은 지정 리스크 컨센서 금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물가 연동체 비중 늘리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것들, 뭐 방탄이나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전술적으로 편입을 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우리가 팔아야 될 건 뭐냐? 항공 운송주는 직격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집약 산업들,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직격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레버리지 쓰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코스피가 변동성 자체가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청산 위험이 있는 것은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리스크를 많이 안지 마셔라. 그래서 현금 비중 확보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분할해서 들어가셔라. 그리고 절대로 공포 매도 하셔서는 안 되고 시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매매를 자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철저하게 규칙을 세운 상태에서 진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크아웃 신호가 나왔습니다. 뭔 말이냐? 60을 넘은 건 사실상 이제 거의 극단값에 돌아간 건데 60을 넘어서 현재 지금 거의 107까지 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어떤 빅스 지수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일주일 내로는 바닥을 다질 수가 높아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다고 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내일도 떨어질 수 있고 모레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바닥이 가까웠던 생각이 든다면은 이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코스피의 펀더멘탈은 훌륭합니다. 일단 AI 반도체 수요의 구조 성장은 변함이 없어요. 이란이 전쟁한다고 해서, 이란 여기 싸운다고 해서 AI 반도체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단 수혜를 찍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전쟁 리스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과도한 리스크를 지는 건 금지입니다. 레버리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꼭 본주만 하시고 신용 매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우발적 충격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사적 하루를 우린 다 같이 봤습니다. 이제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다시 증시에 좀 평화 찾아오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그 시장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객관적 수치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댓글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